강원도 깊은 산골, 솔바람이 시원하게 스치는 어느 마을에 장동이라 불리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오지 중의 오지였지요. 가장 가까운 읍내까지도 하루 종일 걸어야 했고, 한양 같은 큰 도시는 그저 전설 속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장동이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습니다. 손바닥은 소뚜껑만 했고 발은 나룻배만큼 컸지요. 하지만 그 큰 몸집과는 달리하는 말마다 어눌하고 행동 하나하나가 어리숙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반쯤 바보 취급했습니다. 아이고, 저 장동이 또 헛소리하네.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25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하지만 장동이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나무배는 솜씨였지요. 도끼 한번 휘두르면 석가래 감이 될 만한 소나무도 단숨에 쓰러뜨렸고, 지게에 나무를 지고 산을 내려오는 모습은 마치 산신령이 걸어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것만큼은 인정했지요. 일은 참 잘하는데 왜 하필 머리가 그 모양일까? 하늘이 한 가지는 빼먹고 만드셨나 봐. 그래도 장동이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고 해질 무렵 돌아와서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와 보리밥으로 저녁을 때웠지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리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 총각들은 하나둘씩 장가를 가서 예쁜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데 자신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게 산에서 돌아온 장동이는 마당 한구석에서 혼자 모닥불을 피우고 앉았습니다. 붉은 불꽃이 춤추는 것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나도 사람인데 왜 이리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하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그때 옆집에서 들려오는 신혼부부의 웃음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얼마 전 혼례를 올린 철수와 그의 아내가 정겨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일은 뭘 해드릴까요? 그냥 당신이 웃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소리를 듣던 장동이의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자신도 그런 행복을 맛보고 싶었거든요. 나도 언젠가는 나를 좋아해 줄 사람이 나타날까? 그런 아들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어느 날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놈아, 남정네가 그렇게만 앉아있으면 하늘이 아시라도 떨궈줄 줄 아느냐. 가서 뭐라도 해봐야지. 이렇게 주저앉아 있으니 누가 너를 좋게 보겠냐. 아버지는 젊은 시절 한양까지 장사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물정을 제법 아는 분이었지요. 세상에는 기회라는 게 있단다. 그 기회를 잡으려면 움직여야 해. 집에만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아버지의 호통에 장동이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 평소보다 더 일찍, 더 깊은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기로 했지요. 오늘은 큰 나무를 베어야지. 그래야 마음이 시원해질 것 같아. 그날 아침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개었고 새들은 지저귀며 날아다녔지요. 장동이는 도끼와 톱을 챙겨 들고 평소보다 훨씬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나무를 찾아야지. 한참을 올라가니 울창한 소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그야말로 기둥감으로 쓸만한 굵직한 나무들이 즐비했지요. 장동이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런 좋은 나무들이 여기 있었구나. 왜 진작 여기 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나무를 베기 전에 목이 말라서 물을 찾기로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멀지 않은 곳에서 맑은 물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물소리를 따라 걸어가니 정말 아름다운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맑은 물이 바위 사이로 흘러내리고 주변에는 온갖 들꽃이 피어 있었지요.
마치 성경 같은 곳이었습니다. 아, 이런 곳이 있었다니. 정말 아름답구나. 장동희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우면서도 달콤한 맛이 났지요. 이 물을 마시니 정말 기분이 좋아지네. 그런데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계곡 옆 큰 바위에 여인 하나가 기절해서 누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동희는 급히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그 여인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하얗고 아름다웠으며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검고 윤기가 났습니다. 비단처럼 매끄러운 피부에 버들잎 같은 눈썹, 앵두알 같은 입술까지. 그야말로 선녀가 따로 없었지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옷차림이었습니다. 고급 비단으로 만든 치마 저고리는 색깔이 무척 고왔고 머리에 꽂힌 금비녀는 햇살에 반짝였지요. 분명 평범한 집안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이런 고귀한 분이 왜? 장동희는 조심스럽게 여인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 큰 상처는 없어 보였지요. 아씨, 정신 차리시오. 장동희가 여인의 어깨를 살살 흔들자 여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자마자 화들짝 놀라더니 벌떡 일어나 장동희를 노려보았지요. 이놈, 감히 누가 날 깨우라고 했느냐? 내 주제에 어찌 나와 눈을 마주보느냐? 그 여인이 바로 윤별아 씨였습니다. 조정 대신 윤판서의 무남동녀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자란 탓에 성격이 제법 도도했지요. 하지만 그 도도함 뒤에는 외로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동희는 당황해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씨께서 기절해 계시기에 깨워드린 것뿐이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요? 다쳤다고? 이런 무례한 놈을 봤나?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손을 대다니. 윤별아 씨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사내의 눈빛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눈이 참 많네. 그리고 왜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지? 장동희는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씨께서는 어찌 이런 깊은 산 중에 혼자 계신지요? 혹시 길을 잃으셨습니까? 집에서 찾고 계실 텐데. 그 순간 윤별아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이 사람 정말 나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 사실 윤별아 씨가 이곳에 온 것에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판서가 그녀의 혼사를 강요했던 것이지요. 별아, 이제 내 나이도 20을 넘었으니 혼례를 올려야 한다. 내가 좋은 신랑감을 알아봤으니 만나보거라. 하지만 윤별아 씨는 그 신랑감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나이 많은 영감에다 돈만 밝히는 속물이었거든요. 아버지, 저는 그런 사람과는 혼례를 올릴 수 없어요. 무슨 소리냐? 문벌도 좋고 재산도 많은데 뭐가 불만이냐? 사랑이 없잖아요. 저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혼례를 올리고 싶어요. 사랑?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결국 부녀 간의 갈등이 깊어졌고 윤별아 씨는 홧김에 집을 뛰쳐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걷다가 길을 잃고 말았지요. 설상가상으로 산적들까지 나타나서 쫓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다. 어서 내 갈 길이나 가거라. 윤별아 씨가 차갑게 말했지만 장동희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씨께서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합니다. 이 산에는 맹수도 많고 산적들도 나타난다고 하던데
그때였습니다. 장동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숲 저편에서 거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가씨가 이쪽으로 갔을 거야. 더 찾아봐. 놓치면 안 돼. 저런 고운 아씨 팔면 큰 돈이 될 텐데. 빨리 찾아야 해. 해가 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고. 윤별 아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산적들이 아직도 자신을 쫓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으려는 순간 장동희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아씨, 위험합니다. 제가 업어드릴 테니 꽉 잡으시오. 뭐라고? 내가 날 업는다고? 감히 어떻게 해?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닙니다. 저들이 금세 여기까지 올 것입니다. 장동희는 말도 끝나기 전에 윤별 아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아씨는 깜짝 놀랐지만 산적들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어쩔 수 없이 장동희의 어깨에 매달렸지요. 이런 일이 내가 남자 등에 업혀가다니. 하지만 놀라운 것은 장동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큰 몸집으로 사람까지 업고도 마치 바람처럼 빨리 달렸거든요. 험한 산길을 평지를 걷듯 헐헐 날아가는 것 같았지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의 등에서 흔들리면서도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등이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지요. 이 사람 생각보다 믿음직하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등을 가지고 있었구나. 산적들의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한참을 달린 장동희는 안전한 곳에 아씨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아씨. 여기까지는 못 쫓아올 겁니다. 장동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도 계속 주위를 경계했습니다. 혹시 산적들이 뒤따라올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윤별 아씨는 장동희를 다시 보았습니다. 자신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애쓰는 모습이 고마웠지요. 그대, 이름이 뭡니까? 장동희라고 합니다, 아씨. 장동희, 고맙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던 윤별 아씨였지만 이때만큼은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한 것도 잠깐 앞길에서 산적대가 우르르 나타났습니다. 대략 6명 정도 되는 사내들이 칼과 곤봉을 들고 길목을 막고 서 있었지요. 산적들의 모습은 정말 험악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여러 개 있었고 옷은 누더기 같았지요. 그들의 눈빛은 야수와 다름없었습니다. 헤헤, 드디어 찾았군. 이 고운 아가씨를 팔면 얼마나 받을까? 산적 두목이 험악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런 고운 아씨는 처음 보겠어. 양반집 교수인 게 분명해. 그리고 저 사내는 방해가 되니까 죽여버리자. 어차피 힘만 좀 세 보이는 촌놈이잖아. 산적들이 하나둘씩 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칼날이 햇빛에 번뜩였지요. 윤별 아씨는 그만 다리에 힘이 빠져 장동희의 뒤에 숨었습니다. 평생 이런 위험한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이런 무서운 사람들을. 하지만 장동희는 의외로 침착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굵은 통나무 하나를 집어들었지요. 아씨는 제 뒤에 계시오.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너 혹시 미쳤냐? 저들이 몇 명인데 그리고 그 통나무로 뭘 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장동희는 이미 통나무를 휘두르며 산적들에게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으악!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둘렀습니다. 번개처럼 빠른 공격이었지요. 하지만 장동희는 통나무로 그 칼을 쳐내고는 단숨에 산적의 배를 들이받았습니다. 화직! 산적은 으악! 소리를 내며 몇 미터나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그대로 기절해버렸지요. 뭐야, 이놈이 저런 힘이 어떻게 해.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함께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희는 통나무를 빙빙 돌려가며
두 놈을 동시에 후려쳤지요. 으어액, 어머어머. 산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나머지들이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뭐야? 사람이 아니야. 통나무 하나로 우리를 이렇게 해. 하지만 산적 두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멍청한 놈이 내가 직접 상대해주마. 두목은 제법 무술을 할 줄 아는 모양이었습니다. 칼솜씨도 꽤 좋았고 몸놀림도 빨랐지요. 게다가 실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히야! 두목이 칼을 휘두르자 바람이 일었습니다. 정말 날카로운 건법이었지요. 하지만 장동이의 완력 앞에서는 소용없었습니다. 우라라라. 장동이가 통나무를 크게 휘두르자 두목의 칼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력한 일격에 두목도 뒤로 나뒹굴었지요. 으악! 이런 괴물 같은 힘이. 살려줘.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제발. 산적들은 모두 도망쳤고 산속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윤별아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장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어눌하게 말하던 그 사내가 이런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니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대 대체 누구십니까? 어찌 그런 힘을 가지셨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시군요. 장동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아씨. 그냥 나무 베는 일을 하다 보니 힘이 좀 생긴 것뿐이옵니다. 매일 큰 나무들을 상대하다 보니까요. 나무 베는 일이라고요? 그런 걸로 저런 힘이 생긴다고요? 윤별아 씨는 장동이를 새로운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둔해 보이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해요. 평소에는 그렇게 순해 보이시더니 싸울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아씨가 위험에 처하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그날 밤 안전한 곳에서 불을 피우고 쉬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습니다. 장동이는 나무를 모아 불을 피웠고 윤별아 씨는 처음으로 남자가 지펴준 불 앞에 앉았지요. 참 따뜻하네요. 아씨께서 춥지 않으시게 큰 불을 피웠습니다. 고마워요. 이런 친절을 받은 것은 정말 오랜만이에요. 윤별아 씨는 문득 물었습니다. 그대는 왜 날 지켜주시렵니까? 저는 그대에게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장동이는 불꽃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씨가 위험에 처해 계시니까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아씨 같은 분이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가요? 정말 그것뿐인가요? 네, 그뿐입니다. 아, 그리고 아씨께서 너무 고우셔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순간 윤별아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 따뜻한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생 신분과 이익으로만 사람을 만나왔던 그녀에게는 너무나 새로운 경험이었지요. 이튿날 윤별아 씨는 장동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장동이는 계속 감탄했지요. 아씨께서는 한양에 사시는군요. 그것도 이런 큰 길에. 네, 아버지가 조정에서 일하시거든요. 한양 한복판에 자리한 윤판서 댁은 장동이가 지금까지 본 집 중에서 가장 컸습니다. 대문만 해도 장동이네 집만 했고 마당은 너무 넓어서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어머머, 이런 큰 집이 세상에 있었구먼. 우리 동네 전체보다도 큰 것 같네. 대문 앞에 서 있는 문지기들도 위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윤별아 씨가 나타나자 모두 깍듯이 인사했지요. 아씨께서 돌아오셨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어디 계셨습니까? 윤별아 씨는 문지기들에게 간단히 사정을 설명한 후 장동이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더욱 화려했습니다.
온갖 귀한 장식품들이 즐비했고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아씨, 정말 대단한 집에 사시는군요. 당신 눈에는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냥 집일 뿐이에요. 그때 윤판서 대감이 나타났습니다. 근엄한 얼굴에 위험이 서린 모습이었지요. 관복을 입은 채로 나온 것을 보니 조정에서 막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별아, 어디 갔다 왔느냐? 온 집안이 난리가 났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잠깐 바람을 쐬러 나갔다가. 바람을 쐬러?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 윤판서는 장동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키는 크고 체격은 좋았지만 옷차림이나 말투를 보니 평민 출신임이 분명했지요. 아버지, 이분이 저를 구해준 은인입니다. 윤별아 씨는 산적들에게 쫓겼던 일과 장동희가 자신을 구해준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판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고맙다. 내 딸을 구해준 은혜는 꼭 갚겠다. 무엇을 원하느냐? 돈이냐, 벼슬이냐? 장동희는 당황해서 손을 연신 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별다른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아씨가 무사하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허허,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우리 집에서 며칠 쉬어가거라. 먼 길 오느라 고생했을 것이다. 그때 윤별아 씨가 불쑥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분과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뭐라고? 윤판서의 눈이 번개처럼 번뜩였습니다. 장동희도 깜짝 놀라 아씨를 바라보았지요. 아씨,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수로 벼슬도 없는 자에게 내 딸을 준단 말이냐? 절대 안 된다. 윤판서가 펄펄 뛰자 윤별아 씨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버지도 참 심하시네요. 이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요. 저를 목숨 걸고 구해주셨잖아요. 훌륭하다고? 고작 나무나 하는 놈이 뭐가 훌륭하다는 거냐? 우리 가문의 격에 맞지 않아. 가문의 격이 뭐 그리 중요해요?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마음? 그런 허황된 소리 말고 현실을 보거라. 내가 누구냐? 조정 대신의 딸이다. 부녀간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장동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벼슬을 하면 되는 건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장동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윤별아 씨가 먼저 말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대 묵과에 급제하시오. 그러면 저와의 혼례를 허락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윤판서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무가? 무가가 그렇게 쉬운 줄 아느냐? 수년간 공부해도 급제하기 어려운 게 무가인데 더군다나 내 같은 촌놈이. 아버지, 이분은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윤별아 씨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장동희가 산적들을 물리치는 모습을 본 그녀는 이 사내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좋다. 그렇다면 조건을 걸겠다. 1년 안에 묵과에 급제하면 혼례를 허락해 주겠다. 하지만 실패하면 다시는 내 딸 앞에 나타나지 마라. 아버지, 약속하겠습니다. 장동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장동희는 윤판서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채 구석 작은 방 하나를 얻었지만 그것만 해도 장동희에게는 궁전 같았지요. 이런 좋은 방에서 살다니 꿈만 같아. 방에는 책상과 의자, 침대까지 있었습니다. 장동희가 지금까지 써본 것 중 가장 좋은 가구들이었지요.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동희의 하루는 무가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윤별아 씨는 직접 검술 사범을 불러와 장동희를 가르쳤지요. 사범님, 이분을 잘 좀 가르쳐 주세요. 꼭 묵과에 급제시켜야 해요. 아씨, 걱정 마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겠습니다.
검술 사범 최무관은 젊은 시절 무과에 장원 급제한 실력자였습니다. 조정에서도 인정받는 무술가였지요. 자, 이렇게 검을 잡으시고, 아니지, 그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장동희가 검을 휘두르면 사범이 혼비백산에서 피해 다녔고 주변의 나무들이 베어지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장동희님, 검으로 나무를 베시면 안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습관이. 윤별아 씨는 답답해서 직접 나서서 장동희의 손목을 잡고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힘만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검법에는 기술이 있다고요. 그럴 때마다 장동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씨의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손에 닿을 때마다 심장이 두근두근 뛰었거든요. 아, 아씨, 이렇게 하시면 제가 어떻게 마음이 딴 데로. 뭐가 어떻게요? 집중하세요. 마음을 딴 데 두면 안 돼요. 하지만 장동희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셋은 까먹는다고 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곧았지요. 몇 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검을 들었고 밤늦게까지 혼자 연습했습니다. 으라차, 으라차. 깊은 밤에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별아 씨는 그런 장동희의 모습을 창가에서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끈기가 있네.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이런 성실함이라면 분명 해낼 거야. 한편 장동희의 절친한 친구 돌쇠가 소식을 듣고 한양까지 찾아왔습니다. 야, 장동희, 너 정말 대감댁 사위 된다는 게 사실이냐? 돌쇠는 장동희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습니다. 장동희보다 키는 작았지만 머리는 훨씬 좋았지요.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무과에 급제해야 하거든. 무과라고? 너 같은 바보가 무과를 본다고? 하하. 돌쇠는 배를 잡고 웃었지만 장동희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웃음을 멈췄습니다. 정말 진심이구나. 그럼 내가 도와줄게. 무과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봐 줄 테니까. 정말? 고마워, 돌쇠야. 친구 사이에 뭘. 그런데 그 아씨 정말 예쁘다며? 어떻게 알았어? 온 동네가 다 아는 얘기야. 장동희가 한양 대감댁 딸과 혼례를 올린다고. 그렇게 장동희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으로 보던 윤판서도 장동희의 성실함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요. 저놈 생각보다 끈기가 있군. 그리고 성격도 나쁘지 않고. 어느 날 윤판서가 장동희를 불렀습니다. 장동희, 이리 와보거라. 네, 대감님. 내가 정말 내 딸과 혼례를 올리고 싶으냐?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느냐? 목숨을 걸고 아씨를 지키겠습니다. 윤판서는 장동희의 진실한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정말 무과에 급제해보거라. 그러면 내가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어느덧 장동희는 검을 제법 다룰 줄 아는 사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의 엉성한 모습은 사라지고 힘과 기술이 조화를 이룬 검법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지요. 장동희님, 이제 제법 되셨네요. 최무관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늘 줄은 몰랐습니다. 드디어 무과 시험을 보러 가는 날이 왔습니다. 시험장이 있는 강릉까지는 며칠을 걸어가야 했지요. 윤별아 씨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대 조심히 다녀오시오. 그리고 꼭 급제하시오. 네, 아씨. 걱정 마십시오. 꼭 좋은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이것 가져가세요. 윤별아 씨가 조그만 주머니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그녀가 정성스럽게 수놓은 부적이 들어 있었지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장동희는 그 주머니를 가슴에 소중히 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이것만 있으면 무서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윤판서도 나와서 말했습니다. 장동희, 내 실력은 이미 확인했다. 자신감을 가져라. 네, 대감님. 장동희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몇 달간의 훈련으로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서 또다시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더 많았고 그들의 두목도 함께 있었지요. 너로구나. 우리 부하들을 혼내준 놈이. 산적 두목은 지난번 장동희에게 당한 산적들의 형이었습니다. 동생들의 원수를 갚으러 직접 나선 것이지요. 우리 아우들을 저승에 보낸 놈. 이번엔 내가 죽을 차례다. 이번 두목은 지난번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칼솜씨도 훨씬 좋았고 몸놀림도 날쌘 고양이 같았지요. 게다가 실전 경험도 풍부했습니다. 이번엔 10명이 넘네. 그리고 저 두목은 보통 실력이 아니야. 게다가 이번에는 통나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검한 자루로 상대해야 했지요. 윤별 아씨는 제 뒤로 물러나시오. 장동희는 검을 뽑았습니다. 몇 달간 갈고 닦은 검법을 보여줄 때였지요. 첫 번째 산적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장동희는 그동안 배운 검법을 사용해 산적의 공격을 막아냈지요. 쟁!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장동희의 검법은 몇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어 있었어요. 이놈 검을 좀 쓰는구나. 지난번과는 다르네. 두 번째, 세 번째 산적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장동희는 차분하게 상대했습니다. 검으로 하나는 맞고 발로 하나는 차버렸지요. 우라. 하지만 아무리 장동희가 강해도 한 번에 10명을 상대하기는 벅찼습니다. 점점 밀리기 시작했어요. 이런, 역시 숫자가 많으니까 힘들어. 그때였습니다. 윤별 아씨가 외쳤지요. 그대,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해 보시오. 힘만 쓰지 말고 머리를 써서 싸우시오. 장동희는 아씨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검수를 배우면서 사범이 계속 강조했던 것이 있었지요. 검법의 핵심은 상대의 허점을 찾는 것이다. 무작정 공격하지 말고 관찰하라. 장동희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산적들의 움직임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러자 보이기 시작했어요. 각자의 습관, 각자의 약점이 말이지요. 이제 보인다. 저놈은 왼쪽 공격이 약하고 저놈은 발이 느리고. 장동희는 검을 크게 휘둘러 산적들을 한꺼번에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가장 가까운 나뭇가지를 꺾어들었지요. 주먹보다 굵은 나뭇가지였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싸울 수 있겠군. 나뭇가지를 든 장동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검과 나뭇가지를 동시에 휘두르며 산적들을 하나씩 제압해 나갔지요. 으악! 이놈 괴물이야. 검과 몽둥이를 동시에 쓴다고? 산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가자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런 잡놈들, 내가 직접 상대하겠다. 두목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검법도 정교했고 경험도 풍부했지요. 게다가 특별한 기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흑풍검법. 두목이 외치자 칼날 주위에 검은 바람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장동희는 이제 예전의 그 무턱대고 달려드는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쟁, 쟁, 짱. 두 사람의 대결이 한창일 때 장동희가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두목이 큰 공격을 준비하려고 잠깐 중심을 잃은 순간 장동희는 나뭇가지로 두목의 다리를 쳤지요. 으악!
두목이 비틀거리는 사이 장동이의 검이 두목의 목에 닿았습니다. 항복하시오. 더 이상 싸우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두목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졌다. 놈들아, 물러나자. 산적들이 모두 달아나고 나자 윤별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대 정말 멋졌습니다. 이제야 무가 급제하실 준비가 되었군요. 장동이도 웃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아씨 덕분입니다. 아씨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여전히 통나무만 휘두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강릉에서 열린 무가 시험은 생각보다 수월했습니다. 그동안의 훈련과 실전 경험이 모두 도움이 되었거든요.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습니다. 50보 떨어진 관역을 맞춰야 했지요. 장동이, 준비됐나? 네. 장동이는 활을 당겼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대로 숨을 고르고 집중했지요. 휘익!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 한복판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오, 정중앙이네.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검술 시합이었습니다. 다른 응시자와 1대1로 겨루는 것이었지요. 상대방은 양반집 자제로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검법도 제법 좋아 보였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 금세 승부가 났습니다. 장동이의 검법이 훨씬 실전적이었거든요. 승자 장동이. 세 번째 시험은 마상무예였습니다.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며 관역을 맞춰야 했지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장동이는 말 타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말이 너무 빨라 어떻게 균형을 잡지? 하지만 장동이는 타고난 운동신경으로 금세 말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희야, 말 위에서 칼을 휘두르는 모습이 정말 장군 같다는 평가를 받았지요. 장동이 합격? 시험관이 장동이의 이름을 부르자 구경꾼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장동이의 무용을 본 강릉 부윤이 크게 감탄했지요. 저런 인재가 민간에 묻혀 있었다니 조정에서도 주목할 만한 인물이군.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라의 기둥이 될 것이다. 무가 급제 소식은 금세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윤판서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요. 뭐라고? 그 멍청한 놈이 무과에 급제했다고? 설마. 하지만 공식 문서를 확인하고 나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장동이가 당당히 급제한 것이 맞았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그 바보 같던 놈이. 윤별아 씨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 이제 인정하시죠?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믿었다고요. 윤판서도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좋다. 약속은 약속이니까 내 사위로 삼겠다. 이만한 인재는 다시 없을 것이야. 드디어 장동이와 윤별아 씨의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식 날 두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지요. 신부복을 입은 윤별아 씨는 그야말로 선녀 같았습니다. 화려한 화롯에 금관을 쓴 모습이 고귀했지요. 신랑복을 입은 장동이는 의젓한 무관 같았습니다. 평소의 어눌한 모습은 사라지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이제 정말 부부가 되었군요, 아씨. 아씨라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당신의 아내잖아요. 첫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때 계곡에서 처음 봤을 때를 기억하세요? 물론이지요. 아씨께서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잖아요. 그때는 미안했어요. 너무 놀라서 그랬던 거예요. 사실 무서웠거든요. 괜찮습니다. 그 덕분에 아씨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신기해요.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봐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결실을 맺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후 장동희는 고향 마을로 아내와 함께 돌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지요. 어머, 저 장동희가 이런 고운 아씨와 혼례를 올렸다고? 그것도 대감댁 딸이라던데? 믿어지지 않네. 우리가 바보라고 놀린 그 장동희가? 장동희는 마을에 큰 기와집을 지었습니다. 윤별 아씨의 지참금도 있었지만 무가 급제자에게 주어지는 녹봉도 상당했거든요. 여보, 이런 좋은 집에서 살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아내 덕분입니다. 아내가 검수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무가 급제도 못했을 테니까요. 윤별아 씨는 정말 현명한 아내였습니다. 시부모님을 잘 모셨고 마을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졌지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저녁을 준비할게요.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다. 괜찮아요. 이런 것도 배워야죠. 특히 장동희의 출세를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보, 조정에서 새로운 무관을 뽑는다는 소식이 있어요. 지원해보는 게 어때요? 하지만 제가 그런 큰 자리에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당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곁에서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에게는 남들과 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그렇게 윤별아 씨의 격려와 내조 속에서 장동희는 점점 더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고을의 무관이었지만 실력을 인정받아 점점 더 큰 임무를 맡게 되었지요. 특히 변방의 도적들을 토벌하는 일에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장동희의 뛰어난 무술 실력과 리더십은 조정에서도 주목받았거든요. 장동희라는 자, 정말 용맹하군. 저런 인재를 등용한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어. 그래, 평민 출신이지만 실력만큼은 인정해야 해. 마침내 장동희는 장군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마을에서 바보 취급받던 그가 나라를 지키는 장군이 된 것이지요. 장군님, 축하드립니다. 부하 장수들이 인사를 올릴 때마다 장동희는 그때그때 감개무량했습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자리에 오다니. 집에 돌아와서는 항상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했지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산에서 나무나 베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당신 안에 이미 그런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냥 기회를 만들어드린 것 뿐이에요. 두 사람의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겪은 시련들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깊게 만들었지요. 몇 년 후 장동희와 윤별아 씨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의젓함을 닮았고 딸은 어머니의 아름다움을 닮았지요. 아빠는 어떻게 엄마와 만났어요? 그건 말이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란다. 장동희는 아이들에게 자신과 아내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처음 계곡에서 만난 이야기부터 산적들과 싸운 이야기, 무과 급제 이야기까지 말이지요.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감탄했습니다. 우와, 아빠 정말 멋있어요. 엄마도 정말 예뻤겠어요. 그럼 너희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야.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장동희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저 바보 같던 장동희가 대장부가 되다니 사람이란 정말 모르는 법이야. 그래도 마음씨는 변하지 않았어. 여전히 우리 같은 서민들을 잘 챙겨주잖아. 실제로 장동희는 출세한 후에도 고향을 잊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서당을 지어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했고 가난한 집에는 쌀과 옷을 나누어 주었지요. 제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마을 분들 덕분입니다. 어려울 때 따뜻하게 도와주신 은혜를 잊을 수 없어요. 그런 장동희의 모습을 보며 윤별아 씨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과 결혼했구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의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서였지요.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네요. 그때는 아씨께서 저를 호되게 꾸짖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네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저를 구해준 분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하지만 그 덕분에 더 기억에 남았어요. 그렇게 도도한 아씨가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였을까요? 두 사람은 그날 계곡에서 한참 동안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시절의 이야기도 행복한 추억도 모두 말이지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모든 게 소중한 추억이에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장동이가 말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아버지께 반항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정말 사랑해요. 당신과 결혼한 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 순간 계곡 위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번져갔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것 같았지요. 장동희와 윤별아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아름다운 사랑을 일궈낸 이야기 말이지요. 진정한 사랑은 신분이나 출신을 가리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그래, 마음이 통하면 그게 바로 인연인 거야. 장동희 같은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분 상승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를 믿고 지지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지요. 윤별아 씨는 장동희에게 세상을 보는 넓은 시야와 학문을 가르쳐 주었고, 장동희는 윤별아 씨에게 진실한 마음과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없던 것을 채워주며 함께 성장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저 강원 산자락 어귀에는 그들의 웃음이 바람결에 실려 들린다 하더이다. 순박한 마음으로 사랑을 일궈낸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장동희와 윤별아 씨의 이야기처럼 진실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남녀 간의 정이 아니라 서로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진정한 동반자의 사랑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는 이들은 장동희와 윤별아 씨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겉모습이나 신분에 얽매이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알아보는 눈을 기르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자신을 변화시킬 용기를 가지라고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장동희와 윤별아 씨가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합니다. 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옛날 전라도 고흥 끝자락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마을 이름이 뭐였냐고요? 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지금은 없어진 마을이거든요. 다만 그 마을이 참 아름다웠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앞으로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울창한 산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고 그 사이로 개울이 졸졸졸 흘러내리는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지요. 그런데 아무리 경치가 좋아도 사람 사는 일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은 법이에요.
특히나 남녀 간의 일이라는 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을에 윤대식이란 선비가 살고 있었어요. 나이는 35 정도 됐을 텐데 키는 보통보다 조금 작은 편이고 얼굴은 그럭저럭 준수한 편이었어요. 눈은 선량하게 생겼고 코는 오뚝하지도 낮지도 않고 적당했고 입은 좀 작은 편이었을까요? 하지만 웃을 때는 참 인자해 보이는 사람이었지요. 체격은 어떠했냐고요? 글쎄요, 선비답게 좀 마른 편이었어요. 하루 종일 책상 앞에 앉아서 글만 읽고 쓰다 보니까 몸에 살이 별로 없었거든요. 이대식 선비의 성품이 어떠했냐고요? 참 온화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뭔 일이 있으면 찾아와서 편지도 써달라고 하고 관청에 낼 문서도 써달라고 하면 절대 거절하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망이 높았지요. 아, 윤선비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틀림없겠네. 윤선비님 같은 분이 우리 마을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저 양반 참 덕이 많아. 글도 잘 읽고 성품도 좋고 이런 소리를 자주 들었어요. 그래서 대식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대식 선비에게는 정말 예쁜 아내가 있었어요. 이름이 소양이었는데 이 여자가 참 고왔답니다. 키는 여자치고는 적당했고 허리는 정말 버들가지처럼 가늘었어요. 얼굴은 어떠했냐고요? 달덩이같이 하얗고 부드러웠지요. 눈은 물방울처럼 맑고 코는 오뚝하니 예쁘게 생겼고 입술은 앵두같이 빨갛고 탐스러웠어요. 머리카락은 까마귀 날개처럼 까맣고 윤이 났고 목은 백조처럼 길고 우아했지요. 소양의 성격은 어땠냐고요? 겉으로는 얌전하고 조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많은 여자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이 많았지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도 깊었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잘했어요. 바느질도 솜씨가 좋았고 요리도 맛있게 했고 살림살이도 알뜰하게 꾸려나갔거든요. 소양이가 참 착하네. 저런 며느리를 둔 윤선비가 부럽다.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살림도 잘하고 참 팔자 좋은 여자야.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런 말을 자주 했을 정도였어요. 부부 금슬도 처음엔 정말 좋았지요. 혼인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밤마다 방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웃집 김서방이 요즘 윤선비 집에서 밤마다 시끄럽다고 투덜거릴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허허. 그때는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대식이 밤늦게 공부하고 있으면 소양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고 소양이 바느질하고 있으면 대식이 옆에서 책을 읽어주고 그런 다정한 부부였지요. 그런데 결혼한 지 3년쯤 지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대식 선비의 그 아래쪽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옛말로 양기가 부족하다고 하죠. 쉽게 말해서 남자로서의 기운이 점점 약해진 거예요. 처음엔 요즘 공부에 너무 매달려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대식이 유학을 공부하느라고 밤늦게까지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하니까 몸이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없어요. 소양이 아무리 곱게 단장하고 남편을 유혹해봐도 대식의 몸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소양이 살짝 어깨만 드러내도 눈이 반짝반짝 빛나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여보, 오늘은 어때요? 미안해. 몸이 좀 피곤하네. 그럼 제가 마사지라도 해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좀 쉬고 싶어. 이런 대화가 매일 반복되니까 소양이도 처음엔 이해하려고 했지만 점점 한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28 나이에 꽃다운 여자가 남편과 제대로 된 잠자리도 못 갖는다면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서러운 일이겠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소양은 생각했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아니면 예전만큼 예쁘지 않나? 아니면 내가 남편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까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도 멍하니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집안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소양아,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좀 어두워 보이네.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어볼 정도였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몸조리 잘해야 해. 아이도 가져야 하는데. 아이 얘기가 나오면 소양은 더욱 우울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슨 아이예요? 사실 대식도 자기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남자가 남자 노릇을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서러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혼자 있을 때면 거울을 보면서 한숨을 쉬곤 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는데 친구들과 술을 마실 때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농담 삼아 하는 얘기들이 모두 자신에게는 상처가 되었거든요. 요즘 우리 마누라가 밤마다 달라붙어서 큰일이야, 허허, 그래도 그게 어디야. 나는 하도 귀찮아서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 다 듣는다. 이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대식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혹시 자신의 일을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나만 이런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건가?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많았어요. 대식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시도해 봤어요. 약방에 가서 보약도 지어 먹어보고 절에 가서 기도도 해보고 산삼이 좋다고 해서 산삼도 구해서 먹어보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구나. 대식은 점점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에 대한 미안함이 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대식이 마침내 결심을 했어요.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양아, 내가 한양에 가서 과거 공부 좀 하고 올 생각이야. 과거요? 갑자기 웬 과거 얘기예요? 소양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남편이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 이 동네에만 있으니까 견문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말이야. 한양 가서 학문도 넓히고 몸도 추스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과거 시험도 한번 봐볼까 해서 사실 대식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한양에 가서 이름난 의원도 찾아보고 좋다는 약도 구해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혹시 같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하는지도 알아보고 싶었어요.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계실 거예요? 글쎄, 석 달, 길면 반년 정도? 한양이 워낙 큰 곳이라서 적응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것 같고 공부할 것도 많고 소양은 속으로 복잡했어요. 한편으론 남편이 떠나면 더 외롭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이 답답한 상황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매일 밤마다 실망하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했어요.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혼자 가시는 거예요? 응, 일단은 혼자 가볼 생각이야. 너까지 데리고 가면 짐도 많아지고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럼 저는 친정에 가서 머물다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대식의 한양행이 결정되었어요. 대식이 한양에 갈 준비를 하는 며칠 동안 소양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배웅해야 한다는 아내로서의 의무감과 혼자 남게 된다는 해방감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여보, 옷은 충분히 챙기셨어요? 응, 괜찮아.
너무 많이 가져가 봤자 짐만 늘어나 그래도 추우면 어떡해요. 두꺼운 옷도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소양은 정성스럽게 남편의 짐을 챙겨주었어요. 옷까지는 물론이고 약도 챙겨주고 길에서 먹을 음식도 준비해주고 이것도 가져가세요. 몸이 안 좋을 때 드시라고 어머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 고마워. 대식도 아내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자신 때문에 아내가 얼마나 답답했을지 모르거든요. 드디어 떠나는 날이 되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준비를 하는데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럼 다녀올게.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편지 자주 하세요. 응, 알겠어. 대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는데 왠지 어색했어요. 보통 부부라면 떠나는 남편을 껴안으면서 눈물도 흘리고 그럴 텐데 둘은 그냥 손만 살짝 잡았다 놓았어요. 대식이 짐을 둘러매고 길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양은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홀가분하기도 하고 이제 진짜 혼자구나. 남편이 떠나고 나니까 집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대식이 책 읽는 소리, 붓 가는 소리, 기침하는 소리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조용했거든요. 처음 며칠은 그런대로 괜찮았어요. 집안 정리도 하고 밀린 바느질도 하고 친정에도 편지를 쓰고 할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외로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더욱 그랬지요.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자리에 들고 이런 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잠도 잘 안 왔어요. 남편은 잘 도착했을까? 몸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하지만 한편으론 다른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에 남편이 계속 이런 상태라면 어떡하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다른 여자들은 어떻게 살까? 이웃집 아주머니들을 생각해 봤어요. 김서방네 아주머니는 항상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고 박서방네 아주머니도 늘 행복해 보였어요. 혹시 그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밤 소양은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얼굴도 아직 예쁘고 몸매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봐줄 사람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지요. 대식이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그날은 하필 장맛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지요.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부터는 정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비가 내렸어요. 바람도 세게 불어서 나무들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천둥 번개까지 쳐서 정말 무서운 밤이었지요. 소양은 혼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이런 날 혼자 있으니까 더 무섭네. 남편이라도 있으면 좀 덜 무서울 텐데 그런데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톡톡톡.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소리가 나니까 정말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계신가요? 잠깐만요. 분명히 사람 목소리였어요. 소양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이런 밤에 누가 찾아온 걸까? 혹시 도둑은 아닌가? 아니면 나쁜 사람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가서 물어봤어요. 누구세요? 소희는 고흥포구에서 젓갈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비가 너무 심해서 잠깐 처마 밑에서 비만 피하게 해주시면. 목소리가 굵고 낮았어요. 분명히 남자였지요. 그런데 뭔가 절박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비를 피하려는 사람 같았거든요. 소양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도 없는데 낯선 남자를 들여보내는 게 맞나? 하지만 이런 비바람 치는 밤에 사람을 그냥 내보낼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혼자 있던 터라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눌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소양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까 삿갓을 쓴 사내가 비에 흠뻑 젖은 채로 서 있었어요. 옷이 다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지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심해져서 길도 잘 안 보이고 이런 밤에 길을 가다가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서요. 소양이 자세히 보니까 이 사내가 보통 사내가 아니었어요. 키는 대식보다 한 뼘은 더 크고 어깨는 떠한 장수처럼 벌어져 있고 비에 젖어서 몸에 착 달라붙은 옷 사이로 보이는 가슴팍이 두툼하고 단단해 보였어요. 얼굴도 그냥 평범한 장사꾼 얼굴이 아니라 코는 오뚝하고 눈은 호랑이같이 날카로우면서도 어딘가 사람을 끌어당기는 구석이 있었지요. 턱도 사각사각하게 남자답게 생겼고 입술은 두터우면서도 섹시해 보였어요. 아, 예, 그럼 안에 들어오세요. 밖에서 그러고 계시면 감기 걸려요. 소양도 혼자 있던 터라 심심했는데 이런 손님이라도 오니까 반가웠어요. 더군다나 상대방이 이렇게 남자다운 사내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조금만 비를 피하다가 그치면 바로 가겠습니다. 사내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젖은 옷에서 나는 냄새가 그냥 냄새가 아니라 남자 냄새였어요. 바다 짠내와 섞인 남성적인 향기가 방 안에 퍼지니까 소양은 오랫동안 맡아보지 못했던 그 냄새에 어지럼증이 날 것 같았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아, 저는 김봉달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것들 장사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봉달이란 이름답게 정말 봉달스럽게 생긴 사내였어요. 그런데 이 봉달스러움이 어떤 봉달스러움이냐면 뭔가 능글맞으면서도 매력적인 그런 봉달스러움이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면서 눈도 웃고 말할 때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젓갈 장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네, 바다에서 잡은 새우, 멸치, 조기 같은 걸로 젓갈을 담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팔고 있어요. 벌써 10년째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단골도 많이 생겼답니다. 봉달이 웃으면서 대답하는데 그 웃음이 참 매력적이었어요. 소양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대개 남편분은 어디 계신지 이런 밤에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봉달이 슬쩍 물어봤어요. 이미 이 집에 남자가 없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한양에 공부하러 가셨어요. 한석 달은 안 오실 거예요. 소양이 대답하는 순간 봉달의 눈이 번뜩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여자 혼자 있다는 얘기잖아. 봉달은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야, 이거 하늘이 내린 기회가 아닌가. 그런데 이 여자 참 예쁘네. 게다가 혼자 있다고? 이거 정말, 그럼 아주머니 혼자 계시는군요. 밤에 무섭지 않으세요? 봉달이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사실은 다른 의도가 있었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옷이 다 젖으셨네요. 갈아입으실 옷이라도 드릴까요? 소양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인데 왜 그랬을까요? 혹시 마음 한구석에서 이 남자다운 사내에게 관심이 생긴 건 아닐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감기 걸릴 것 같아서요. 소양이 남편의 옷을 가져다 주었어요. 남편 것이긴 하지만 일단 갈아입으세요. 봉달이 옷을 받아들면서 손가락이 소양의 손에 살짝 닿았어요. 순간 소양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요. 그럼 저는 부엌에 있을 테니까 갈아입으세요. 소양이 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봉달이 불렀어요. 아주머니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밤에 낯선 사람을 받아주시고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봉달이 정말 고마워하는 표정으로 말하니까
소양은 더욱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소양이 부엌으로 나가서 찬장을 뒤지고 있는데 옆방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스락바스락 그 소리를 듣고 있으니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사람 지금 옷을 벗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했지만 자꾸만 그런 상상이 떠올랐어요. 잠깐 뒤에 봉달이 나타났어요. 대식의 옷을 입었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대식보다 덩치가 훨씬 컸거든요. 옷이 몸에 꽉 끼어서 가슴팍과 팔뚝의 근육이 그대로 드러나 보였지요. 아, 좀 작네요. 죄송해요. 남편이 좀 마른 편이라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비라도 안 맞으니까. 소양은 봉달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만 남편과 비교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문약한 선비 체형이었다면 봉달은 바다를 누비는 거친 산의 체형이었거든요. 가슴팍도 두툼하고 팔뚝도 단단하고 허리도 잘록하고 정말 남자다웠어요. 배고프시죠? 뭐라도 드실까요? 아, 그럼 정말 고맙겠습니다. 사실 아침부터 제대로 못 먹었거든요. 소양은 부엌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김치찌개를 끓이고 생선구이도 하고 나물도 무치고 그런데 이상해요. 평소엔 귀찮아하던 요리가 오늘은 왜 이렇게 즐거울까요? 아,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서 밥을 하니까 그런가? 아니면 소양은 그런 생각을 쫓아내려고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다운 사내를 위해서 밥을 한다는 게 왠지 설레었거든요. 드디어 상이 차려졌어요. 소양이 정성스럽게 차린 저녁상을 보고 봉달이 감탄했어요. 우와, 정말 맛있겠네요. 아주머니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요. 이런 밥상을 받는 남편분이 정말 부러워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시골 밥상이에요. 둘이 마주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소양은 자꾸만 봉달의 얼굴을 쳐다보게 되었어요.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거든요. 남편은 조심조심 얌전하게 먹는 편이었는데 봉달은 시원시원하게 먹었어요. 김치찌개도 후후 불어가면서 맛있게 먹고 생선구이도 가시를 척척 발라가면서 먹고 정말 맛있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어보는 것 같아요. 역시 집밥이 최고예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봉달이 밥을 먹는 모습도 남편과 달랐어요. 뭔가 남자다웠거든요. 혹시 술 한잔 하시겠어요? 아, 그럼 좋겠네요. 이런 비 오는 날에는 술이 제격이죠. 소양이 막걸리를 가져와서 봉달에게 따라주었어요. 봉달도 소양의 잔에 따라주고 건배. 네, 건배요. 잔을 부딪히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봉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요.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더욱 무르익었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고 안에서는 두 사람이 마주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지요. 아주머니, 혹시 외롭지 않으세요? 예. 뭐가요? 소양이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아니, 남편분이 오래 계시지 않으니까 이런 큰 집에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것 같아서요. 봉달이 의미심장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소양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건 괜찮아요. 하지만 소양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사실 정말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직 젊어 보이시는데 30, 아니 28이에요. 소양이 나이를 말하면서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저보다 1살 어리시네요. 저는 29이거든요. 봉달이 웃음을 띠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됐어요. 아직 아이는 없으시고? 이 질문에 소양은 잠깐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아직. 봉달은 소양의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아,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걸 물어봤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소양이 말을 흐리자 봉달이 다른 얘기로 화제를 돌렸어요. 저는 장사를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많이 다녀봤는데 아주머니 같이 예쁜 분은 처음 봤어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소양은 더욱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런 말씀 정말이에요. 처음 대문에서 봤을 때부터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분이 계실까 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쁜 분이 왜 혼자 계실까? 남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봉달이 말을 흐리면서 소양을 쳐다봤어요. 소양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온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하다고요? 아주머니가 평범하면 세상의 모든 여자가 평범해요. 봉달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양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손이 차갑네요, 예. 소양은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고 했지만 봉달이 놓아주지 않았어요. 추우세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소양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봉달의 거친 손이 자신의 부드러운 손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너무나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손길이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밤이 깊어졌어요. 술도 제법 마셨고, 대화도 많이 나눴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어 갔어요. 아, 시간이 이렇게 늦었네요.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봉달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퍼붓고 있었어요. 이 비에 어떻게 가세요? 너무 위험해요. 그래도 여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룻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양도 자신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인데 정말 괜찮으세요? 남편분이 알면 괜찮아요. 어차피 편지도 안 오고 그리고 이런 밤에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봉달이 소양의 집에서 첫 번째 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날 밤 소양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자고 있을 봉달 생각 때문이었지요. 남편이 없는 동안 다른 남자와 한 집에서 잔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이상하게 설레기도 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소양은 혼잣말을 하면서 이불을 뒤척였어요. 그런데 가슴이 자꾸만 두근거리고 몸이 뜨거워지고 그런데 갑자기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파. 소양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봉달이 아픈 모양이었어요. 대답이 없어서 소양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달빛이 비치는 방 안에서 봉달이 이불을 걷어차고 뒤척이고 있었어요. 열이 많이 나는 것 같네요. 소양이 봉달의 이마에 손을 대니까 정말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비에 젖어서 감기 몸살이 난 모양이었지요. 물수건이라도 가져다 드릴게요. 소양이 시원한 물에 수건을 적셔서 봉달의 이마에 올려놓았어요. 그런데 봉달이 갑자기 손을 뻗어서 소양의 팔목을 잡았어요. 아주머니의 고마워요. 정말 달빛 아래서 봉달의 눈이 반짝였어요. 소양은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봉달의 거친 손이 자신의 가는 팔목을 감싸고 있는 느낌이 남편에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짜릿함이었어요. 저는 소양이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봉달이 천천히 일어나서 소양에게 가까이 다가왔어요. 아주머니도 외로우시죠? 그런 말씀. 봉달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소양은 뒤로 물러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물러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어요. 소양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편과의 키스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봉달의 입술은 뜨겁고 거칠고
혀는 자꾸만 소양의 입안을 헤집고 다녔어요.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소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몸은 정반대로 반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고 아랫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봉달은 소양을 천천히 이불 위에 눕혔어요. 달빛이 소양의 하얀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봉달의 손이 소양의 머리카락을 어루만졌어요. 그리고 목덜미, 어깨, 팔 천천히 내려가면서 소양의 몸을 탐험하기 시작했어요. 소양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몸이 저절로 달아오르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허리가 저절로 움틀거렸어요. 아주머니, 정말 예뻐요. 봉달의 속삭임에 소양은 더욱 몸이 달아올랐어요. 남편에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거든요. 소양의 옷이 하나씩 벗겨질 때마다 봉달의 눈빛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소양도 봉달의 옷을 벗기기 시작했어요. 봉달의 몸은 정말 남자다웠어요. 넓은 어깨, 두툼한 가슴, 단단한 배, 소양은 이런 몸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두 사람의 몸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 왔어요. 소양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느낌을 경험했어요. 몸이 떠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남편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아, 소양의 신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봉달도 거친 숨소리를 내면서 소양을 끌어안았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탐하고 안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났을 때 소양은 봉달의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짓을 한 거죠? 후회해요?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에요. 소양은 정말 모르겠었어요.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지만 이렇게 행복한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소양과 봉달은 마치 진짜 부부처럼 지냈어요. 봉달은 비가 계속 와서 길이 막혔다고 핑계를 대면서 계속 머물렀고 소양도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소양이 밥을 해주고 봉달은 집 주변 일을 도와주고 낮에는 함께 밭일도 하고 장에도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밤이 되면 오늘도 행복했어요. 소양이 봉달의 품에 안겨서 말했어요. 저도요. 이런 생활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윤선비 집에 남자가 드나든다던데? 정말? 선비님은 한양에 가셨는데? 그게 말이야 젓갈장수라고 하던데. 마을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소양이가 그런 애가 아닌데 그래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그리고 상대방이 남자라면. 소양도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장에 나갔다가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봉달에게 말했어요. 봉달 씨,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뭘 이상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걸. 소양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걱정 마세요. 저야 원래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이라 상관없어요. 그래도 아주머니만 괜찮으면 돼요. 하지만 소양은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대식에게서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받은 소양은 손이 떨렸어요. 봉달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남편 생각을 잊고 지냈는데 편지를 받으니까 현실이 확 다가왔거든요. 소양아, 나 곧 돌아간다. 보름 뒤쯤 될 것 같다. 그동안 잘 지냈나?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좋은 소식도 가지고 갈 테니까 기대해라. 편지를 읽은 소양은 얼굴이 하얘졌어요. 드디어 현실로 돌아올 때가 온 거예요. 봉달 씨, 소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봉달을 불렀어요. 왜요? 얼굴이 왜 그래요? 봉달이 소양의 표정을 보고 놀랐어요. 남편이 보름 뒤에 돌아온대요. 소양이 편지를 봉달에게 보여줬어요. 봉달도 편지를 읽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져야겠네요. 네, 그래야죠. 남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소양과 봉달은 쉽게 헤어지지 못했어요. 아직 보름이나 남았으니까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보름 동안 두 사람은 정말 불타는 것 같은 사랑을 나누었어요.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어요. 드디어 봉달이 떠나야 할 시간이 왔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이틀 전이었지요. 정말 가야 해요? 소양이 마지막으로 매달려 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남편분이 돌아오시는데 그래도 소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울지 마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봉달도 눈물을 글썽였어요. 봉달 씨, 저 사랑해요. 소양이 처음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정말로. 그렇게 봉달은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어요. 이틀 뒤 정말로 대식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살은 빠졌지만 얼굴색은 좋아져 있었고 걸음걸이도 힘이 있어 보였어요. 무엇보다 눈에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았어요. 소양아, 나 돌아왔다. 대식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예전의 대식과는 다른 모습이었지요. 어서 오세요. 수고 많으셨어요. 소양은 남편을 반겼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몇 일 전까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는데 이제 남편을 맞이해야 한다니 한영은 어떠셨어요? 아, 정말 좋더라. 많은 걸 배우고 왔어. 그런데 나 이번에 정말 좋은 걸 구해왔어. 대식이 보따리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빨간 열매 같은 것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남자한테 아주 좋은 약이야. 대식이 쑥스럽게 웃으면서 설명했어요. 한양에서 이름난 의원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는데 그 의원이 이 약을 추천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산속을 헤매고 다녔어. 이거 구하려고. 소양은 남편이 자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다는 걸 알고 더욱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대식이 그 약을 먹고 나서 소양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대식의 몸에서 남자다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소양은 복잡한 마음으로 남편을 받아들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대식이 정말 달라져 있었거든요.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니까 약발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정말로 약효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소양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봉달과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거든요. 어느 날 소양이 우연히 봉달을 다시 만났어요. 하지만 며칠 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그 사람이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부인들을 꿰더라더라. 소양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만 특별한 줄 알았는데 봉달에게는 그저 여러 여자 중 하나였던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소양은 남편 대식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비록 남자로서의 능력은 부족했지만 적어도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여보, 그냥 고마워. 뭐가? 여태까지 저를 사랑해줘서요. 소양은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보, 앞으로는 몸이 좀 불편해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이후로 대식과 소양은 새로운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시작했어요. 몇 달 뒤 소양이 임신을 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소양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고 나중에는 세 자녀의 부모가 되었어요. 대식은 과거의 급제에서 현감이 되었고 소양은 현감 부인으로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소양과 대식, 그리고 젓갈장수 봉달의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인간은 누구나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둘째, 하지만 그 욕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양은 일시적인 쾌락에 빠졌지만 결국은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요. 셋째,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마음의 교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봉달은 육체적 만족을 줬지만 진짜 사랑은 주지 못했어요. 넷째, 가정의 진정한 행복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소양의 경험도 결국은 그녀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어요. 사람을 사랑하되 허기만 채우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겠지요.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때로는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입니다. 가정의 소중함, 부부의 사랑,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행복,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